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45살 정민우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 윤세라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세라는 저보다 2살 어린 43살이고 결혼 초기부터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도 참 모범적인 부부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제가 출장이 잦은 편이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세라는 늘 집을 잘 지키고 있었고 제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곤 했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평범하고 평온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세라에게 소홀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세라는 이해해 주었거든요. 당신 일이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라면서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라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친구들도 저희 부부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 세라 씨 같은 아내를 어디서 찾겠냐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세라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처리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해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짜증을 낼 때도 묵묵히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항상 깜짝 선물을 준비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세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면서 걱정해줬는데 최근에는 그냥 알았어, 다녀와라고 간단히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옷도 자주 사고 화장품도 바꿔서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성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오히려 제가 요즘 더 예뻐진 것 같네라고 칭찬해주기도 했어요. 세라도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으면서 나이 들어서 더 꾸며야지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작년 가을 부산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특히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호텔에 돌아온 게 밤 9시쯤이었는데 평소처럼 집에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첫 번째 신호음에서 바로 전화를 받곤 했는데 그날은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받더라고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세라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당황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보? 라고 하는 첫 인사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었어? 제가 물었을 때 세라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 세라는 제가 전화하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여보 출장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하는 중간중간 정말 희미하지만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세라가 말하는 중간에 쉿하는 작은 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어? 제가 물으니까 세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니야,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 소리야. 지금 닫을게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창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바람소리라고 했는데 제가 들은 건 바람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움직임 소리였거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물었을 때도 세라의 대답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냥 집안이라고 드라마 보고 그랬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마트에 가서 뭘 샀는데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너무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 이상한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다 보니 아내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혹시 세라가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그날 밤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희미하게 들렸던 소리가 도대체 뭐였을까? 왜 세라는 그렇게 당황한 것 같았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제 직감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의심이 결국 큰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집안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세라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부엌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여보, 나왔어 하고 소리를 쳤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 세라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해? 하고 물으니까 그제야 고개를 들면서 미안해. 너무 집중해서 못 들었어라고 했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침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세라가 평소에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남성용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진한 냄새였어요. 여보,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하고 물었더니 세라가 침실로 들어와서 오늘 이불 빨래하고 새 섬유 유연제 써봤어. 냄새가 좀 강하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불을 자세히 보니까 빨래한 것 같지 않았어요. 구겨진 자국도 있고 뭔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라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냄새가 신경 쓰였어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우리 침실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거든요.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하면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호흡이 평소와 달랐어요. 잠든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잠든 척하는 사람의 호흡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세라에게 어제 집에 누가 왔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건데 세라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왜 그런 걸 물어?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냥 뭔가 평소와 달라서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왔어.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고라면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아직 증거도 없고 그냥 느낌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세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다음에 화면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딴청을 피우거나 대답이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감추는 게 있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고 옷도 예전보다 화려한 걸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이틀 일정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다녀왔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난번 부산 출장 때의 그 이상한 통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출장을 떠나는 아침, 세라의 행동도 평소와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면서 걱정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알았어, 다녀와라고 간단히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짐을 챙기는 동안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돌아올게라고 했을 때도 세라는 응, 알았어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빨리 돌아와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전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가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통화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의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대구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번째 미팅을 위해 거래처로 향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계속 집에서 세라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미팅 중간중간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출장 첫날 저녁 평소처럼 집에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앱을 켜두고 전화를 건 거죠. 세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저녁 먹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통화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세라도 평소와 비슷하게 대답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대화가 평소보다 짧았고 세라가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찍 자려고 해라면서 서둘러 통화를 마쳤어요.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출장 마지막 날 저녁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세라가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여보라는 인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고 숨이 약간 찬 것 같았어요.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말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세라가 잠깐만이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도 들렸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정말로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누가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문 닫는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마 그 남자가 다른 방으로 피한 것 같았어요. 정말 혼자야?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세라는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들렸어요. 그리고 통화 중간중간에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그럼 지금 텔레비전 소리 좀 들려줘라고 했더니 세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지금 끄고 있어서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건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움직임 소리였고 남자의 목소리였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게 맞았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세라가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특히 세라가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경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 마이너스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허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아서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지만 들을 때마다 더욱 확실해졌어요. 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건 말이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세라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통화 녹음만으로는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과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놓친 다른 단서들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몇 군데 업체를 알아보고 평판이 좋은 곳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탐정은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다면서 전문적으로 조사해주겠다고 했어요. 탐정은 김수현이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런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만나는 경우가 많죠라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세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경에 집을 나서서 약 3시간 정도 외출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특정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세라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은 이현준이라는 33살 남자였어요.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고 과거에 보디빌더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다고 탐정이 설명해줬어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개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의 만남이 이미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탐정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준이 그 집을 계약한 게 작년 봄이었고 세라가 정기적으로 출입한 기록도 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사진과 동영상 증거도 확보했다고 했어요. 세라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 현준과 함께 나오는 장면, 그리고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라의 표정이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의 세라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웃는 표정도 걸음걸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정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현준이라는 남자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라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세라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려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정훈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불륜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세라 명의로 된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확보했어요. 놀라운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세라가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선물도 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GPS 추적 결과도 탐정의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 약 3시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줬어요.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제가 출근한 후에는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세라를 보면서 측은한 생각도 들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아직도 꿈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변호사는 상간남에게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탐정의 조언에 따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금요일 오후 세라가 친구들과 점심 먹고 쇼핑하러 간다면서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말도 뻔히 보이더라고요. 탐정과 함께 오피스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2시쯤 세라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세라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탐정이 미리 확인해둔 호수로 올라가서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 현준이라는 놈의 목소리였어요. 택배입니다. 라고 탐정이 대답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준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세라는 침실에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둘 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숨 쉬는 소리가 참 예쁘네, 윤세라 씨.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라의 얼굴이 하얘지더니 여보, 이건 오해야라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까지 녹음해둔 통화 내용들을 틀어줬어요. 세라와 그 남자가 함께 있을 때의 소리들, 세라가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세라는 그제야 모든 게 발각되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주저앉더라고요. 현준이라는 놈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왔는데 탐정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당황해했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야? 남의 아내를 6개월 동안 만나놓고 지금 와서 너무하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그놈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세라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어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물증들까지.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옷을 입으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세라를 보면서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탐정은 전문적으로 모든 장면을 기록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세라에게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세라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세라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증거들을 보면 전혀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났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상간남 현준에 대한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놈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기혼 여성과의 불륜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증거들도 있어서 더욱 불리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이혼은 세라의 책임으로 인한 이혼으로 판결되었고 위자료는 제가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상간남 현준에게는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놈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제 집행을 통해 받아내기로 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세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세라의 잘못을 알고 난 후에는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저에게 사과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세라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결혼 전 직장도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현준이라는 놈도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트레이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5천만 원의 빚까지 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는 이런 케이스 중에서도 특히 명쾌한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고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법정 절차가 끝난 후 저는 그 집을 처분하고 조용한 도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로운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세라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선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처분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많이 격려해줬어요. 잘 처리하셨다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장으로서의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성과도 이전보다 좋아졌어요. 가끔 세라나 현준의 근황을 전해 들을 때가 있는데 둘 다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라는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 상태라 취업도 어렵고 현준은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들이니까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비음 하나가 너의 전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15년 동안 거짓 연기를 보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의 솔직한 삶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요즘은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등산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어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연자. 정민우 씨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 중 아내 세라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비음을 듣고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통화 녹음과 사설 탐정을 통해 세라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현준과 6개월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 후 현장을 덮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세라와 현준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정민우는 새로운 곳에서 평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